안녕하세요. 저는 공공도시 대표 윤호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공도시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 이제 운영을 했고 설립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닫는 것까지 함께 했던 암사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도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요. 이전에 암사 도시재생 지원 센터 코디네이터로 시작해서 주민들하고 암사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협동조합으로 그 지역에 만들어지는 거점 시설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당시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로 이제 서울시 전체에서 도시재생 기업 발굴 육성하는 사업들을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스타트업들을 좀 B2G 시장에 진입하는 이 서비스를 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행안부랑 그리고 평창군과 함께 제도전 프로젝트라는 걸 같이 진행한 바 있고요. 대전광역시에서는 도시재생 센터 자문위원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언더독스와 이제 하인벤처 투자라는 회사에서는 창업 관련된 교육들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시 도시재생 기업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서울시 도시재생 기업 중에서 지역관리형 CRC라고 부르는 암사의 사례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관리 협동조합들이 현재 좀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서울시 도시재생 기업에 대한 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 기업은 사실 이제 19년도에 만들어진 제도고요. 그래서 20년도까지 유지됐던 제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이제 시비로 서울시의 도시재생 기업들을 이제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들을 진행했던 거고요. 요 제도를 본따서 이제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러프하게 보시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그리고 서울시청이 요거를 같이 뽑아서 요 기준으로 서울시 도시재생 기업들을 선발을 했고요. 각각의 이제 요건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제 지역성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 지역에 위치하느냐, 지역에서 활동했냐를 중심으로 봤고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하나는 이제 이윤 배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아젠다로 봤고요. 세 번째로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려면 이제 계속해서 그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중심으로 봤던 게 지속 가능성이고요. 위생사업 같은 경우는 탄생부터 그 주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운영까지 전부 다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한 꼭지 더 평가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좀 이제 요 제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만 있던 제도기는 한데요. 당시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CIC라고 하는 서울시 도시재생 기업을 선발했고요. 하나는 지금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랑 굉장히 비슷한 지역관리형이라는 형태로 뽑은 게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는 조금 별개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거점시설 운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회적 경제 조직, 대신에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졌거나 도시재생 사업과 연관성이 깊고 같이 협업하는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 바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역 사업형 CIC라고 불렀었고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도시재생 기업을 선발했었는데, 당시에 총 19개의 기업이 선발됐고요. 요 선발 이후에 이제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후로는 다시 선발된 기업이 없습니다. 공모가 진행되지 않았고요. 요 두 번, 19년과 20년에 선정된 기업들이 마지막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기업들 중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역관리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도시재생 기업이라고 부르는 데들은 실제 5군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서울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은 서울역 일대 사업지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369 마을, 그리고 상사랑, 그다음에 암사랑, 성수, 이렇게 해서 5개 지역이 지역관리형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조금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지원 제도니까 요런 이제 지원금이 좀 있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제 아마 지금 마사협들이 제일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인건비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지역 관리형에만 제공이 되긴 했는데 일부 조금 지원이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 도시재생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그중에서 이제 제가 운영했던 이제 암사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소 상황이 조금 뭐 복잡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처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고 막 요런 구조가 아니었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한 게 서울시 도시회생 기업이다라고 봐 주셔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도시회생 지역들을 저희는 1 단계라고 불렀는데요. 그래서 3+5 단계에서 8 개의 지역들이 있고요. 그 지역들은 아무래도 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거점 시설이 먼저 지어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운영도 좀 먼저 고민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이 암사라고 하는 지역이 강동구에 있는데요. 사업 선정된 거는 2014 년에 선정됐고 활성화 계획이 고시가 된 거는 이제 2017년 7 월입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늦죠. 이제 웬만하면 보통 1년 반에서 2년 안에는 요즘에 고시가 되는데 요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쪼끔 오래 걸린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거점 시설에 대한 이제 공간 기획 워크숍, 운영 기획 워크숍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CRC 설립 워크숍 했고 그다음에 이제 설립이 돼서 거점 시설 운영을 한 요 정도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 맥락은 이제 재생 사업 전체에 대한 거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거점 시설에 대한 거 중심으로만 좀 면역을 정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쪼끔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거점 시설은 18 년에 준공이 돼서 18 년부터 21년 4 월까지 저희는 공간별로 층별로 쪼개 가지고 주민 조직이나 아니면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한테 층별로 시범 운영을 먼저 좀 시켰고요. 그 이후에 이제 CRC가 설립이 됐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립된 CRC가 도시재생 기업에 선정됐고 그걸로 거점 시설 통합 운영을 시작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이제 요렇게 된 이유는 이제 아시다시피 행정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앞에 있던 이 선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그 시기에는 이제 워낙 사례가 없다 보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행정에서도 어떤 이제 자격 요건 같은 것들을 요구했고요. 이제 그중에서 하나가 그 지역관리형 CRC에 선정이 되면 공신력 있게 이제 이 거점 시설 전체 운영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요거를 전제로 이제 암사 CRC가 설립이 되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점 시설을 지어질 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에 대한 거를 어떤 용도로 지을지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워크숍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공간 기획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 이제 공공성과 이제 민간 자리 운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실제 당시에 나왔던 것들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공공 서비스는 공공에서 사실 운영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거를 민간한테 맡긴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 비용을 당연히 공공에서 민간한테 줘야 되겠죠. 민간 서비스를 공공에서 만약에 맡긴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운영 비용을 민간에서 충당해야 된다. 요 관점에서 공간의 용도들을 좀 결정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실 실제 운영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요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우리가 민간으로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봐야죠. 그 역량이라고 하는 건 구성원들의 경험이나 경력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자격 요건들을 봐야 되겠죠.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경험이나 경력이 더 중요하겠죠. 단순하게 자격증이 있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여기 오신 우리 참가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운영 계획 워크숍 같은 경우는 크게 11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고 실제 운영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핵심적으로 결정했던 거는 요 3 가지입니다. 이 공간을 누가 운영할 수 있느냐 그리고 비용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하고 여기서 내야 되는 비용 번 비용하고 내는 비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좀 어떻게 할 것이냐 요 3 가지가 가장 중점적인 내용들이었는데요. 운영자의 자격에서 핵심은 당연히 이제 주민 조직들이나 주민 협의체 뭐 이런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요. 다만 이제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까지는 좀 열었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 좀 주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강동구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까지 이제 운영자의 자격 요건에 좀 확장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용 부담에서는 뭐 많은 지역들이 그렇습니다만 사실 이제 지어 놓고 나면 '행정이 알아서 해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또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부터 이제 실제 지방비를 가지고
건물 하나의 운영 비용을 다 충당한다라고 하는 게 지자체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나오는 비용들은 다 이제 용처가 정해져 있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새로운 비용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공무원들도 부담이죠. 특히 어떤 법률에 의거하거나 조례에 이미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제 요걸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되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고 논리 구조를 만들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비용 부담은 '우리가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들은 우리가 낸다.'라고 하는 원칙들을 좀 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이 나오는 논란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이제 이 조합들이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비해서 더 많은 특혜를 잇고 있다, 뭐 요런 내용들을 다른 사회적 경제 조직분들은 많이 주장을 하십니다. 실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익금에 대한 것들은 운영 비용을 제외하고 마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라는 원칙들을 좀 세우고 운영기획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어진 건물의 내부는 사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용도들을 쭉 결정을 해서 지었고, 실제 건물들이 내부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하 1 층에는 다목적 문화공간, 1 층에는 이제 카페랑 전시 공간들을 구성을 했고요. 2 층은 사실 이제 원래 이제 공동육아 공간이었는데, 뭐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동육아 공간을 돈을 내고 빌려서 쓴다라고 하는 게 인구 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에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새롭게 만들어졌던 정책이 다 함께 돌봄센터라는 정책이었고, 그게 이제 서울시로 들어오면서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당시 이제 2 층에 시범 운영을 맡았던 운영자 측에서 요 사업을 이 공간에서 하는 게 이 공간을 민간의 영역에서 대관료를 받고 공동육아를 하는 분들한테 대관하는 것보다 "공공성이 더 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 당시 또 이제 구청에서도 "이런 공간들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서 실제 여기 2 층에 이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강동구에서 첫 번째,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거점 시설에서도 첫 번째로 요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거점 시설 안에 들어서게 됩니다. 실제 여기 운영을 맡았던 분이 요거를 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다 함께 돌봄센터라는 정책이 어떻게 서울시로 내려갔는지 확인하고, 다시 서울시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고, 다시 서울시의 담당자한테 강동구의 담당자 번호를 받아서 하나하나 내려와 가지고 좀 만들어진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건 아직도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6년 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 층은 이제 일자리 실습 교실로 만들어졌고요. 4 층이 이제 공유부역, 공유부엌과 회의실, 센터의 사무실 요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 층이 일자리 실습 공간인 이유는 뭐 우리 재생업계 종사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재생 활성화 계획이 만들어질 때 지역 이제 기간 산업들에 대한 이제 활성화, 재생들을 같이 넣잖아요. 당시 이제 강동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이제 가죽 제품들의 한 절반 정도를 하도급으로 공급하고 있던 원래 지역이었는데 많이 쇠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런 부분들을 조금 복원하고자 가죽 장인들이 모인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분들이 좀 운영을 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점 시설 운영 당시에 이제 했던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쪼끔 들어보려고 합니다. 요게 크게 이렇게 3 가지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사업 이름을 당시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대관하는 사업, 그리고 1층 카페 중심의 친환경 카페 운영 사업, 그다음에 지역사회 공헌 사업, 이렇게 크게 3 가지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요게 당시 실제 이제 만들었던 저희가 관리했던 이제 프로그램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상나울의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저희는 좀 독특했는데 차차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좀 많죠. 당시 이제 처음에 이제 운영했을 때 실적들을 다 낸 건데 보통 이제 계속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자 수, 이제 운영 횟수 같은 것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죠. 그 추세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대관 시간과 이용 시간들이 계속 늘어난다라는 점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21 년도면은 코로나 상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걸 왜 보셔야 되냐면 저희가 운영 방식이 좀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요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때, 요런 프로그램들 운영할 때 우리가 요 시간대에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겠다, 그래서 맞는 강사를 섭외해서 그분과 계약을 해서 그분에게 일정 비용의 강사비를 주고, 그리고
공간을 이제 우리가 수강생을 모집해서 수강생한테 우리가 돈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 강사한테 이 강사비로 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죠. 실제 이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회관 같은 경우는 이 비용들이 일부 쉐어가 됩니다. 강사비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수강생들의 모집률에 따라서 이분의 총 강사 비용이 달라지는 구조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한 명당 얼마씩의 이 강사료가 추가되는 형태로 보통 계약이 됩니다. 홈플러스, 이마트 같은 문화센터들도 대부분은 그렇게 계약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공간에 대한 이제 브랜딩 파워도 약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평생교육 사업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실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조합원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좀 활용해 보자라는 구조로 갔고요. 그래서 공간을 조합원에게 대관하는 형태로 이 평생교육 사업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교육을 하고 싶은 분들이 조합에 강사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출자금과 월 조합비를 내면 공간의 대관 비용을 할인해 주고, 그리고 이분들의 강의를 저희가 홍보해 드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모집된 수강생들에게 본인이 이제 수강료를 받으셔서 저희에게 대관비와 조합비를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미 만든 게 2021년이고 지금 이미 2025년인데 당시에 이제 저희 공간에 이제 탐방 오신 분들이 여기 들어와 계신 분 중에서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제가 요거를 저희가 출자금 얼마 받았고 조합비 얼마 받았고 조합원들한테 얼마만큼의 혜택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그때도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실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역은 아직까지는 못 봤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꼭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대관 형태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 운영했을 때 장단점이 몇 가지 있기는 한데요. 단점은 당연히 수익률이 좀 떨어질 수 있죠. 모집이 잘 됐을 때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 장점은 리스크를 저희가 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 강사 조합원 분들이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강의를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일부 이제 강사분들에게 보수 교육처럼 강의에 필요한 일부 교육들을 제공해 드렸을 때 이분들이 강사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인 댄스 이런 게 이제 반이 되게 여러 개잖아요. 이런 것들이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시작하시다가 점점 본인이 이제 교육에 대한 퀄리티도 올라가시고 또 입소문도 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수강생이 늘어나니까 이 본인의 버는 수익도 늘어나고 반도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된 겁니다. 이분들을 실제 인터뷰 해보면 왜 이 프로그램들을 돈이 많이 벌리지 않음에도 하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본인에 대한 성장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동네니까 바로 앞이니까 걸어와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굉장히 큰 장점으로 꼽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었고, 옥상 활용해서 옥상에서 요가를 하기도 했었고요. 지하에서 장구 쳤던 거는 실제 동아일보에 보도자료가 나간 적도 있고요.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반찬 만드는 것들은 공모사업 같은 거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취약계층들한테 도시락으로 나가기도 하고 반찬으로 나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 공모사업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수익을 내서 지역에 공헌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은 가능하다고 믿으시거든요.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마사협이 잘 운영된다라고 하면요, 잘 운영된다의 기준은 가장 낮게 봤을 때는 그냥 돌아만 가도 잘 하는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은 잘 안 됩니다. 운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만 돼도 저는 기본적으로 잘한다라고 봅니다. 그 운영이 되는 데는 당연히 누군가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희생이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매우 잘한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실제 법적 인건비의 기준을 최저시급을 주면서 사람을 쓸 수 있다. 일하시는 분들이 최저시급 이상을 받는다. 야근을 했을 때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야근을 했을 때 저녁을 사줄 수 있다. 특근 매식비가 나올 수 있다. 매우 훌륭한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요게 우리가 마사협에서 할 수 있는 사실상 매우 잘하는 정도가 이 정도라고 사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2024년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전국에서 그 마사협의 그 컨설팅 받을 때를 모집해서 그분들 컨설팅하는 것들과 사례집 만드는 거,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오셨던 분도 계시지만 도시재창조 한마당에서 저희가 마사협들을 위한 세미나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실제 그 15개의 마사협들을 다 방문 드렸고, 제가 실제 인터뷰도 다 했고, 현재 운영 상황과 매출 규모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15개 말고도 그 이전에 제가 설립해 드린데, 컨설팅해 드린데, 그리고 저희 이제 암사 지역에 탐방을 오셨던데 저희가 별도 사업으로 교육을 하거나 컨설팅한 데까지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마사협의 최고 아웃풋은 현재로선 현재 별도의 지원 제도가 없는, 오로지 국토부와 이 지자체가 같이 해서 마련하는 초기 사업비 이외에 지원이 없는 이 구조에서는 사실 최저 시급의 인건비를 주는 것만으로도 매우 훌륭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론적으로는 돈을 벌어서 지역에 후원한다, 기부한다라고 하는 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매우 어렵다라고 전제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역사회에다 어떻게 공헌하냐라고 하실 텐데, 그거는 이런 공모사업들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역에 무상으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거나 무상으로 어떤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사회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들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실 때는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전체 이제 프로그램 시간대 중에서 좀 비어 있는 시간대, 전략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이 시간대가 채워졌을 때 우리 이 조합의 조합원이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날 수 있는 모델을 생각한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오후 2시, 4시가 좀 비는 시간이다라고 하면 이 시간대의 사람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할 것인지 먼저 조사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 교육을 잘할 수 있는 강사를 수소문합니다. 지역에서. 그리고 그분께 말씀을 드리죠. 우리 강사조합원으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우리가 요 공모사업에 선정됐을 때 한 10회 정도의 강사비를 드릴 수 있다. 대신에 이 받은 강사비에서 이 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된다. 대관료. 그리고 우리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셔야 되니까 출자금과 조합비를 납부하셔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교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유료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운영하셔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점점 우리 전체 이 공간에 이 대관에서 비는 시간들이 줄어들겠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시회생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이 마사협들이 거점 운영을 맡았을 때 이분들의 주 수익 모델은 공공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면, 예를 들면 주차장 운영이나 청소 용역을 맡긴다거나 아니면 거점시설 운영 중에서 도서관 같은 거거나 돌봄센터 같은 걸 맡겨서 운영 비용을 주는 게 아니라면 거점시설 안에 있는 하드웨어 가지고 돈을 버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각각의 공간들이 사업 모델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 공간들이 쉬지 않고 일하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방향인 거죠. 그러면 대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각 공간들이 최대한 대관율이 높아지게 만드는 게 주요한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획해서 운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공모 사업들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했고, 당연히 이제 어떤 환경 문제, 그리고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이런 영화제나 독서 모임 같은 것들도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점 시설을 운영을 맡았을 때 고민하셔야 되는 건, 실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늘 매일 지나다니는 길에 어떤 가게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들은 이 공간에 이게 있다라는 걸 알리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셔야, 혹은 널리 알릴 수 있게 하는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하셔야 그 공간에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뭐 알아서 와줄 거라 생각하시고 주민자치회 가서 홍보하시면 될 거라 생각하시고 그러시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큰 효과를 보기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가 올 수 있는 축제, 잘 생각해 보시면 올리브영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잘하는 데잖아요. 오픈하면 제일 먼저 뭐 하죠? 나레이션 하시는 나레이터 모델들 오시고, 그리고 이제 밖에다 음악 틀어놓고, 그것들이 다 우리가 여기 생겼다라는 것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들 하에서 어떤 공모 사업들을 보셨으면 좋겠다.
공모 사업으로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서 더 성장시켜야 되는 부분들을 포인트를 잡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를 연계해서 하시거나 지역의 어떤 사회공헌 사업들을 대신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공간을 좀 알리는 데 쓸 수 있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하시거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카페인데요. 저희가 카페 처음에 열었을 때 예 첫 달 매출이 80만 원이었습니다. 80만 원 중에서 제가 긁은 게 한 30만 원 돼요. 제가 아시는 분들 다 모셔다가 제가 사 드리고 여기 앞으로 여기 커피는 다 여기서 드셔야 되고 다른 데 커피 들고 가다 걸리면 제가 잡으러 간다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 하면서 카페 매출들을 늘렸었거든요. 이게 어 당시 이제 카페 매출 늘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 카페가 많기도 하고요. 단순하게 가격을 너무 낮춰 버리면 지역의 시장 경제랑 시장 경제와의 어떤 좀 충돌도 고려해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요 카페를 운영할 땐 '시장 가격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야 됐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행히 좀 고무적이었던 건 카페가 성수기는 원래 여름입니다. 겨울이 되면 매출이 굉장히 저조해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이하게 겨울에도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요거는 '앞단에서 준비했던 사업들이 하반기에 이제 효과를 본 거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행정이 짓는 이제 어떤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체로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예. 카페의 느낌보다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관 냄새가 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제 텅 비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좀 카페의 부드러운 느낌보다는 좀 딱딱한 느낌들이 강한데요. 저희가 운영을 맡은 다음에 이제 다양한 것들을 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전체 이제 플랜테리어도 했었고요. 그리고 비어 있는 공간들에 대한 콘텐츠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를 하는 것들도 만들었고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지역에 이제 수공예품 만드시는 분들 물건을 팔아 드리는 판매대도 만들었었고 그리고 책 한 권을 가져가고 내 책 한 권을 꽂아 놓는 공유 도서관도 만들었습니다. 요 사진들 보시면 되고 당시 이제 건물 내에서 운영했던 이제 프로그램들하고 연계해서 수강생들이 전시를 하는 요런 것들도 같이 만들어서 운영을 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굿즈를 파는 거는 사실 크게 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 이게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요거는 이 수공예품을 만드시는 분들께 어떤 성장의 기회를 드린다. 어떤 제품이 잘 팔리고 내 제품이 실제 시장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던 공간에 이렇게 굿즈 파는 공간들을 만들었고요. 실제 여기 하시던 분 중에서 이제 잘 되신 분은 본인이 스마트 스토어에 개설하셔 가지고 지금도 잘 팔고 계세요. 저희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잘 팔리는 게 있고 안 팔리는 게 있더라고요. 잘 팔리는 거는 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다 이제 이거 전시를 다 직접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본인이 그 감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전시까지 하기에는 이거는 저희 전문 영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전시라고 하는 영역들은 대부분 이제 작가 본인들이 와서 직접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에다 그러니까 보통 갤러리에다가 그림을 전시한다고 하더라도 작가들이 직접 와서 막 걸어요 원래. 그래서 이 동선들도 본인들이 보통 고려합니다. 어떤 그림을 먼저 볼지 마지막 그림을 뭘 볼지 이런 것들도 본인들이 고려하기 때문에 요것도 그분들이 직접 와서 이제 이 전시하시고 저희가 판매가 되면 이제 모았다가 장부에 적어 놨다가 정산해 드리는 형태로 해서 위탁 판매 형태로 판매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요. 당시 이제 요런 이제 '환경에 좀 우리가 좀 앞장서야 된다.' 요런 입장이어 가지고 카페 내에 거의 모든 물건들을 다 이제 친환경으로 바꿨고 어 텀블러 할인 제공해 드렸고 컵도 다 생분해 컵 사용했고요. 빨대 생분해 컵 생분해 빨대 사용했고요. 공간 안에 이런 이제 소청으로 만든 뭐 손수건부터 마스크 뭐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만들었었고 스토조 텀블러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앞서 보셨던 사진보다는 쪼끔 공간이 부드러워진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초록초록해진 요것도 저희가 조합원에게 부탁해 가지고 공사를 했던 것들입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지역사회 공헌 사업이 있는데요. 지역사회 공헌 사업은 지금은 쪼끔 없어진 사업입니다. 지금은 요런 형태로 운영하지 않는데 시니어들을 뽑으면 이제 운영 비용 일부를 저희에게 주고 이제 시니어가 활동한 시간만큼 비용을 드리는 30만 원 정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열흘 정도를 근무하실 수 있고 저희한테는 한 명당 한 3만 원 정도의 비용을 주는 거죠. 저희도 이게 뭐 수익 사업이라서 했다라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시니어 분들께 좀 일자리,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자단, 뭐 등하원 도우미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주택관리봉사단이라고 해서 페인트 칠을 저희가 직접 교육해 드리고 저희가 이제 그 버려지는 페인트들, 리사이클 페인트들 가지고 페인트 칠해 주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사업을 했죠. 이게 거의 한 1년 내에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보통 이제 뭐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은 나오는 건 다 썼다고 보시면 되고요.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건 다 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당시에 이제 센터 코디네이터였고 저만 남은 게 아니라 같이 근무했던 다른 코디네이터도 끝까지 남아서 실제 이제 암사 CRC가 공간 운영을 맡을 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터급이 2명이 같이 해서 저는 사무국장, 그 친구는 이제 코디네이터로 요 사업들이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당시 이제 요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재생 사업 기간에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까지 왔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간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카페가 자바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다 열고요. 플리마켓 하는 겁니다. 어린이 셀러가 물건을 팔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리를 잘하시는 분은 이런 도시락처럼 이렇게 김밥이나 유부초밥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와서 파시기도 하시고요. 저희가 이제 셀러 모집하는 기간들이 있고 그걸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이제 셀러들을 배치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이 플리마켓을 진행을 했었고요. 코로나 때 조금 일시정지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사실 그냥 뭐 카페에 원래 있던 자원들 주로 활용하는 것이고 요 플리마켓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테이블하고 의자는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거 활용해 가지고 진행을 했고 실제 이제 요 사업을 할 때 크게 품이 들어가는 게 많진 않아요. 예, 대신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간을 알리는 것도 있지만 또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이라는 거를 하실 때 당연히 우리 마사협들은 재생사업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이제 길드가 모태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혜택을 바라고 조합에 가입하는 것이고요. 다시 조합은 조합원에게 혜택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합원도 조합에게 어떤 혜택을 줘야 본인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요 구조를 잘 설계하셔야 협동조합이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은 누군가가 소유하지 않잖아요. 모두가 소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계속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면 떠났을 때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려면 이 협동조합 일반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계속해서 활동을 늘려나가는 어떤 레벨업을 하는 단계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조합원들이 모일 수 있는 행사들도 있어야 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준 혜택 그리고 조합원이 조합에게 주는 의무나 어떤 혜택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구조가 완성이 돼야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조합 활동을 통해 조합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다른 조합원들과의 관계들이 쌓여가면서 이제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장들이 마련되는 거죠. 이 영화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1층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빔 하나 켜놓고 영화 이거 저희가 따로 구매해가지고 튼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환경 관련된 이제 영화제를 해서 영화를 보고 또 이제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영화에 대한 감상평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국 사회가 환경 관련해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하신 분 중에서 홍수열 소장님도 오셨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주택관리봉사단, 여기가 이제 저희가 교육받는 장면들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암사일동 이제 주민센터인데, 이제 페인트를 여기 벽을 저희가 좀 칠해드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어르신들로만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모든 사업엔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이 사업도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는 이제 시니어 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걸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실제 해보니까 거동이 편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페인트 칠할 수 있을 정도로 거동이 편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또 봉사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조금 거동이 불편하실 정도로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강구한 것은 원래는 이분들로만 조금 페인트를 칠하는 것들을 강구했었는데 그걸로 쉽지 않겠다 해 가지고 저희 조합원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이제 봉사자들을 같이 붙여서 좀 이 봉사단을 꾸려 가지고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젊은 분들이 같이 봉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자단 활동도 해서 이렇게 이제 블로그의 기자단 활동을 같이 했었고요. 요 블로그는 아마 지금 현재도 아마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니어 기자단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활동하셨고 실제 다양한 맛집 소개부터 뭐 행사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지역의 어떤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다양하게 해 주셨고요. 시니어 등하원 도움 요것도 이제 저희가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당연하게 이분들도 약간 애를 데리고 이제 등하원 도우미를 하시기에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많으신 거죠. 연세가 많으시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던 겁니다. 실제 이제 막 모집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 중에서 뽑아 가지고 했는데 뽑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거동이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실제 애들의 어떤 등하원 도우미를 돕는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애들이 뛰어가면 잡으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뛰어갈 때 못 잡으면 등하원 도우미를 하는 게 사실 매우 리스크가 큰 일이 되죠. 그래서 당시 저희가 요거를 등하원 도우미에서 이 지역의 안전 지도를 만드는 걸로 조금 방향을 틀었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사진을 넣어 놓진 않았는데 안전 지도는 이제 미취학 아동들이 이제 취학 아동이 될 때 7살에서 8살이 돼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주민센터에서 아동들에게 안내문을 뿌립니다. 그 지역에 이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때 같이 나갈 수 있는 어린이 안전 지도를 만들었어요. 그 안전 지도는 아이들이 이제 이 저희 건물에 있는 상상나루레라고 하는 이 거점 시설에 오는데 위험한 것들을 저희가 이 어르신들과 같이 이제 찾은 겁니다. 다 표기를 해서 그거를 지도로 만들어서 이 3단 접지 리플렛으로 만들어 가지고 뿌려 드렸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저희 2층에 있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 혹은 이용하려고 하는 친구들 혹은 이 지역에 집을 둔 친구들이 다닐 때 위험한 스팟들을 미리 표시를 해준 겁니다. 예를 들면 거주자 우선 주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가지고 차가 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그런데 혹은 차도가 넓어 가지고 차가 좀 빨리 다녀 가지고 위험한 곳 이런 것들을 다 표기해서 같이 나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역사회 공헌 사업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들이고요. 당시 1년간의 사업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수공예품 11분이 같이 하셨고 강의활동 23분 하셨고요. 청년 8명 고용했고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2명 고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인인력개발원이랑 같이 해가지고 이런 봉사단과 기자단 그리고 등하원 도우미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계 사업에 대한 성과들로 이제 그 외에 이제 지역 사업들도 많이 참여했는데 이 취약계층한테 반찬 나눔하는 사업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주일에 반찬을 나눔하는 거를 이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속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조합원이 이제 기부해 가지고 판 물건들 그러니까 플리마켓에 이제 기부를 하면 저희가 그거 팔아 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그거를 어린이 관련 기관에 기부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보통 이제 지역에 대부분 있는 일일찻집, 녹색장터 같은 이제 주민자치회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하는 사업들에도 저희가 참여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감사이기도 했고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위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저희가 같이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 행사들 같은 것들에 함께 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 이제 1년 동안 받았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본 건데 이제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조합의 이 법인격과 그리고 이제 정부의 지원 사업을 좀 구분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요것들은 정부의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영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제 인증 마크 같은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지역 관련 도시재생 기업에 선정됐고 또 공유 기업에도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예비사회적 기업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정기부금 단체 이제 공익법인이죠 현재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마사협들은 요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 요건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 사회공헌 프로젝트 1회차에 자세한 안내 사항들을 같이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당시 이제 운영을 했을 때 들었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역할이 결국에는 좀 이상하다. 왜냐면 우리는 자치회관과
당시 서울시에는 이제 마을 활력소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마을 활력소 사업과 평생학습관 사업을 좀 합쳐 놓은 형태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런 게 결국 우리 앵커 시설이 당시에 서울시에서는 앵커 시설이라고 불렀는데 이 거점 시설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우리가 '다른 데랑의 좀 차별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요런 것들이 당시에 이제 차별성으로 저희가 꼽았던 건데요. 하나는 공공의 사업 비용으로 운영비를 충당하지 않는다.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거점 시설 같은 경우가 한 달에 이제 고정 비용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제 전기세부터 뭐 인터넷 다양한 부분들이 나오죠. 저희는 다행히 엘리베이터나 소방에 대한 비용들은 이제 구청에서 내는 걸로 협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편차가 다 달라요. 이거를 내주는 데들도 있고 조합이 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의 관점에서는 반드시 이건 공공에서 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비용이 달라요. 예를 들면 그 엘리베이터 비용이 민간에서 민간이랑 계약했을 때의 비용하고 그 공공에서 민간이랑 계약했을 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회사랑 계약을 하는데 계약의 주체가 민간이냐 공공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공공은 매우 비싸게 받아요. 근데 건물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 기준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우 비용이 비쌉니다. 뭐 15만 원, 20만 원씩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엘리베이터 새 거고 잘 고장 안 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합에서 그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들은 사실 매우 어렵다. 당연히 그거는 안전의 문제, 소방의 문제, 건물주가 기본적으로 행정거잖아요. 예, 이거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때문에 당연히 이 건물에 대한 소유는 행정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고 저희도 주장을 했고 그런 것들을 당시에는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논리 구조를 만들어서 다른 데랑 비교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설득을 해서 공공이 내는 걸로 조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제외한 그런 이제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제외한 뭐 화재 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런 모든 비용들을 저희가 조달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누군가가 소유하는 형태가 아니죠. 협동조합이니까. 예. 그래서 누구나 원하면 활동을 통해서 본인이 임원에 출마해서 임원에 선출되면 임원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본인이 조합원으로서 총회에 와서 자기의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민주적인 운영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다른 어떤 뭐 자치회관이나 다른 조직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어 기본적으로 운영 시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운영 시간에서 공공이 운영을 했을 때는 보통 이제 9 to 6라고 부르는 9시에서 6시까지 보통 운영이 되죠.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이 공간을 대관해서 쓰는 제도니까 저희는 이분들이 문을 닫고 청소도 직접 하고 이러기 때문에 운영 시간을 10 시까지로 아침 7 시부터 저녁 10 시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 비용을 저희가 별도로 막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요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차별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희는 좀 성장하는 공간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수공예품을 만들던 분들이 수공예품 만들어서 본인이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해서 독립해서 물건을 판매하시기도 하고 또 강사로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건 실제 있었던 건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 증명서 이런 것들도 만들어 드리기도 했는데 뭐 이제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문화센터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이 생기시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이제 역할들을 했다. 그 플리마켓에서 물건을 팔아보고 괜찮아 가지고 본인이 어떤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그런 주민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 거를 테스트 베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되어 줬다라는 게 좀 차별성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뭐 했던 사업들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런 겁니다. 요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 요게 이제 안전지도고요. 이렇게 스팟들을 다 표시해서 각각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했었고요. 어 또 이거는 저희가 야심차게 사실 했던 건데 우리 동네라는 걸 주제로 초등학생들에게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 프로 그림책 작가를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림책 작가를 모셔서 글작가와 그림책 작가를 따로 둬 가지고 그림책을 저희가 출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부녀회에서 하는 행사에 기부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지역 행사 같은 것들에 참여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조합원 제도가 조금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운영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등기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총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분들 위임장 받으러 다 돌아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 참여 여부 다 확인해야 되고 다 이 행정 비용입니다. 이거 누가 할 겁니까 사실. 여러분들 뭐 이미 아시겠지만 주민협의체와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다른 조직입니다. 주민협의체는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내가 1월 달에 나왔다가 12 월에 나와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권리이고 주민협의체는 원래 그런 조직입니다. 12번 출석했다고 해서 이분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조직이 아닌 거죠. 그냥 주민이면 내가 거기에 있는 거주권자, 생활권자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게 협의체인 겁니다. 이분들에게 일을 강요하지도 않죠. 그냥 의견만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이분들 책임 안 져도 됩니다.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니까. 근데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상법상의 법인이고요. 회사예요, 회사. 회사는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매월 당연히 기장료도 나갈 것이고 공간을 운영하게 되면 공과금도 나가야 되고요. 거기 안에 일을 하면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도 나가야 됩니다. 물건을 만들면 물건에 대한 제품 제작하는 비용도 나가야 되죠. 그리고 그게 판매됐을 때 다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다시 그 원가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일한 사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잖아요. 이 구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조합원이 무조건 많거나 임원이 무조건 많거나 이런 거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더 좋지 않습니다. 의사결정을 못 합니다. 어떤 조합장을 선출한다 혹은 이사장을 선출한다라고 했을 때 조합 내에서 의견이 막 팽배하게 갈려 가지고 51대 49로 누군가가 선출되잖아요. 이게 바람직한 것 같으세요? 이게 우리가 민주적인 어떤 정치에서는 이럴 수 있는데요. 경제 조직에서 이렇게 되면요. 대부분 협동조합에서 만약 이렇게 선출되잖아요. 협동조합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경제 조직이라는 건 어찌 됐건 우리가 어떤 목표나 어떤 행위들을 결정을 해서 그것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많은 의사결정 과정이 있거나 그 의사결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형태가 계속되다 보면 그것들이 어려워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마을관리협동조합들은 조합원이 좀 적으면 좋고 임원도 적으면 좋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조합원이 조합에게 이제 제공하는 어떤 의무들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봅니다. 가장 예로는 조합비를 내면 되겠죠. 월 조합비, 뭐 연 조합비, 뭐 분기별 아무렇게나 하셔도 되는데 그런 최소한의 의무 조항들을 같이 두시면 이분들도 내니까 어떤 내가 여기서 받아야 되는 게 생길 것이죠. 그러면 조합도 이 받은 돈으로 우리 운영 비용으로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셔야 좋은 조합원들이 계속 늘어나고요. 이분들이 성장해서 임원이 되고 이사장이 되고 직원이 되고 하는 과정들이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꼭 만드셔라. 조합원이 너무 많으면 조합비 제도를 총회에 이제 규약으로 만드셔서 이제 조합비를 걷기 시작하면 조합원들이 유령 조합원분들 이제 좀 정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당시 이제 조합원 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조합원들이 출자금과 조합비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각각 본인들이 얻는 혜택에 따라서 조금씩 비용들이 달랐던 거고요. 임원들은 좀 출자금을 좀 많이 내고 봉사를 좀 많이 하자 이런 입장들이었고요. 직원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를 받으니까 좀 더 많이 내자. 그래서 원조합비를 좀 많이 냈고요. 그리고 법인 같은 생산자 조합원 중에서 법인이 따로 있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콘텐츠들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지역사업형 CRC 이런 분들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실제 지정된 기업들도 있었고요. 저희 주변에는 목공방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페인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법인으로 가입하셔서 실제 우리가 목공 수업이 필요할 때 이분들이 다 제공하는 이분들에게 저희가 비용을 드리고 이분들은 다시 거기서 번 거에서 일부를 다시 주고 이런 형태의 어떤 사업 모델들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기본적으로 저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합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했던 이제 여러 가지 고민에서 크게 두 가지가 고민이었는데 하나는 공공의 역할을 좀 대리 수행하는 느낌이다라고 되게 많이 받았는데 이거를 공공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 예산을 주지 않고 우리한테 자꾸 벌어서 하라고 하면 결국에 이 조합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꾸 집중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러면 이게 조합이 탄생한 배경과는 좀 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돈을 벌기 위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서 지역 사업을 계속해서 관리하고 컨트롤하고 새로 만들어내는 일에 집중을 못하고 용역 사업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건비들을 메꾸지 않으면 조합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니까 사실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들이 좋지 않더라. 그러면 지역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하려면 그만한 어떤 체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법적으로는 이사회의 결정 사항을 이제 집행하는 건 원래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 대표죠. 대표가 하는 건데 이거를 물론 이제 이사회에서 정하는 거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항목들을. 그래서 이거를 사무국장이 집행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상임이사가 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상임이사가 직접 집행을 하게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안 생길 땐 괜찮은데 문제가 생기면 너는 이사가 아니다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무국장은 어찌됐건 이 조합 내에서로 구조로 봤을 때는 직원에 해당되는 위치고요. 상임이사는 이사회에 법인에 등기되어 있는 이사회로서 정관의 영향을 받는 이 의사결정권들을 가진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매우 좀 복잡합니다만 상임이사 제도를 가는 걸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자세한 거는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 연락을 드리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이제 정무적인 상황이 많이 변했는데요. 서울시장도 바뀌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이제 강동구청장도 바뀌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협약이 종료하는 공문들이 도착해서 당시에는 이제 제가 좀 더 젊었고 예, 열정이 더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구청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네, 그래서 건물 외벽에 이제 현수막을 막 걸고요. 예, 싸웠었고요. 당시 이제 막 그래서 보도 자료들이 막 배포됐었습니다. 이런 보도 자료들이 막 나오고 실제 이제 이런 기자가 취재를 나와 가지고 이 뭐 3부작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싸워서 못 이겼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저희 사례를 보시고 반드시 싸우지 않으시기를 예, 싸워서 이기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선출직 공무원이 바뀌면 정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당연히 반발하거나 노력했던 것에 대한 어떤 화가 날 수 있지만 그것 또한 또 그들의 권한이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사실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었다라는 게 현재로서 돌이켜서 봤을 때는 그러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 당시에 화가 너무 많이 났었어 가지고 이제 있는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새로 공간을 2개나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호점과 2호점을 동시에 냈고 아예 그런 평생교육 사업을 하자. 주민들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교육 사업을 더 많이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2개의 공간을 얻어 가지고 이제 하나는 암사에 하나는 상일에 이렇게 2개를 얻어 가지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포스터가 훨씬 세련되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되는 순간 공공이라고 하는 그늘이 사라지고 이제 공간의 임대료만 이제 한 달에 이제 180만 원씩 내야 되기 때문에 더 훨씬 더 이제 에너지들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장소라고 하는 이제 공간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강사분들에 대한 것들을 더 정리를 하고 더 이제 브랜딩을 해서 교육 사업들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이 이제 크게 이제 수익이 엄청나진 않았다. 다만 그냥 현상 유지할 정도는 됐는데 뭐 재생 사업의 전체 분위기가 일몰되어 가는 시점에서 뭐 이거를 우리가 들인 노력에 비해 이제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적은데 굳이 계속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이사회의 결의하에 정리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명심하시면 좋을 만한 것들은 이제 이거는 아직 마사협이 거점 시설 운영을 맡기 전에 미리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인력 구성부터 센터부터 마사협까지 모든 구성원들은 B2G 사업은 아시지만 B2C나 B2B 사업은 모르시죠. B2G라고 하는 건 정부랑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나 정부랑 하는 사업이 B2G고요. B2C는 카페처럼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이 B2C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업이거든요. 요거를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성장하거나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히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사회의 역할과 사무국의 업무 범위가 매우 좀 불합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은 사무국장이 하고 이사회는 결정만 한다. 요게 뭐 말로는 이상하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사회를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실제 어떤 회사에서 비슷한 일들을 오랫동안 경험하신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분들이라고 하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대부분의 이제 마사협의 이사회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아니시죠. 당연히 뭔가 결정하는 게 오히려 실무자들보다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일하시는 분들께 많은 걸 위임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되고, 또 그걸 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위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잘해 가지고 이 법인이 잘 되기보다는요, 안 되는 사람들이 없는 게 더 법인에 도움이 됩니다.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없는 게 협동조합의 전체적 관점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모두의 노력의 합이 곧 법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게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의 수익이나 당장의 운영만 볼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올해 이렇게 하면 내년에는 이런 걸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좀 멀리 보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지역에 따라서 뭐 대부분은 이제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서 이제 이 거점 시설 운영을 포기를 잘 못하시는데, 뭐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본인들이 실제 운영하기 좀 부족하니까, 어려우니까 청년들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을 좀 맡기는, 그리고 이분들이 조합에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이런 조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 좀 잘 운영되는 게 중요할 수 있다라는 관점. 이 거점 시설이라고 하는 이 시설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 이 동네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잘 운영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마사협에 대한 현황인데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요거 이제 이게 작년도 기준이긴 한데요. 234 개일 때 총 110 개가 카페 운영입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이 카페 운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21 년도의 선도 사례로 지정된 7 개의 마사협들을 이제 경영 공시를 봤을 때는 사실 영업의 수익 비율이 매우 높다. 여기 요 이야기는 영업의 수익이라는 건 이제 보조금으로 들어온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독립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도시재생 기본법이라는 게 없고 특별법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례에 대한 게 지자체가 직접 만드셔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그래서 사후 관리가 11개, 거점시설이 한 2개, 지금은 몇 개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조례를 만드셔야지 예산에 대한 편성이 가능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보셔야 되는데, 미리 작업을 하셔야 만드는 과정들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미리 만드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협들은 이런 이제 네 가지 동기 내에서 보통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사협들은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의 마사협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의 마사협이 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사업 기획이나 운영하는 게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임원이 사실 이제 특히 초기 창업이니까 이 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 능력이 아니라 인맥 혹은 이제 나이 이런 것들로 선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 그 누구도 B2C 사업을 해보신 분이 없는, 이제 그런데 B2C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현장이 맞닥뜨려져 있다. 거점 시설 운영을 맡는 순간 어찌됐건 우리는 행정과 계속해서 소통해야 되는 이 행정 서류를 작성하고 실적을 작성해줘야 되는 B2G 업무와, 또 우리가 1층 카페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이 B2C의 업무들이 혼재되어 있다. 당연히 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뭐 개인 사업자나 주식회사, 뭐 유한책임회사 같은 데에 비하면 의사결정도 당연히 느리고요. 그리고 성과 보상이나 성장 욕구를 채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주식회사는 초기에 돈을 좀 못 벌더라도 나중에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벌겠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이 회사가 성장했을 때 이 회사를 나중에 팔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잖아요. 제가 소유한 회사니까. 협동조합은 이제 그런 게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쓸 때도, 사람을 쓸 때도 매우 보수적으로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적자를 감안하고 쓰는 게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인건비를 못 주면 제가 돈을 주면 되죠. 제 개인 대출을 받아서라도 해결하면 되지만, 협동조합은 이사장님이 소유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거 돈 못 벌었을 때 그거 누가 메꿔줍니까? 나중에 돈을 잘 번다고 하더라도 이사장님 임기가 끝나고, 임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동의나 임원들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 그 돈을 받는다라는 보장이 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구조 자체가 조금 느리다.
예, 의사결정이 느리고 성과 보상이나 성장 욕구들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고 요것들을 좀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요건 이제 저희가 유튜브에도 영상 업로드 해놨는데, 실제 이제 마사협들이 이제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수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이나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로드맵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정기부금 단체는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마사협들은 대부분 다 자격이 됩니다.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현물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조합원들이 내는 조합비들, 현물 기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세제 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어떤 장점입니다. 물론 이제 받게 되면 이 기부금 모금 실적을 공개해야 되는 이제 리스크를 같이 지긴 합니다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어떤 큰 민간 기업들이 우리한테 후원을 하는 것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지정기부금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 사업 트랙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회적 기업은 인증까지 받긴 쉽지 않지만 예비 사회적 기업 정도는 어렵지 않으니까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립니다. 현재는 이제 그 지원 사업들이 다 대부분 없어졌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요. 혹시 이제 마사협 분들 중에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과 뭐 청소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에 대한 거 용역 계약 같은 것들을 하신다라고 하면 여성 기업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여성 기업이 가능하면 이제 이사장이 여성이어야 되고요.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어야 되고요.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 이상일 때 여성 기업의 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여성 기업은 기본적으로 인증 절차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여성 기업은 하실 수 있으면 필요하시다면 추천을 드리고, 자세한 건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을 기업은 게스트하우스 하셔야 되는 분들, 숙박업 하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시려면 마을 기업이어야만 법인이 그 공간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내국인에 대한 한도는 이제 외국인들과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건 자세한 거는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이제 마사협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히 서울에서의 이제 지원 사업과 그리고 서울에서 운영됐던 이제 암사, 또 제가 운영했었기 때문에 좀 더 내밀한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드렸는데요.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강연은 주식회사 건공도시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줌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